잡스는 왜 죽기 직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나.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 세상이 바뀐 것 같았다. 다들 손에 뭔가 세련된 것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그렇게 아이폰을 만났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궁금해졌다. 물론 잡스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한 잡스의 말을 가슴에 품고서 독서와 사색을 거듭했었다. 그리고 잡스의 이 말이 미국의 피터 드러커와 유럽의 찰스 핸디로 대표되는 소크라테스식 경영법을 잡스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었다. 또 현대 경영학의 계보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에서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조지 마셜에서 피터 드러커, 찰스 핸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냈었다. 이러기에 더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냈었다. 나는 내가 알아낸 사실들과 내가 찾아낸 답을 집필 중이던 원고에 실었다. 후일 그 원고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다시 아이폰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나는 아이폰을 만나고 아니 잡스를 교주처럼 신봉하고 아이폰을 무슨 경전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잡스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그의 생각, 철학, 감성 등 모든 게 말이다. 나는 서점으로 가서 잡스와 애플에 대한 책을 모두 구매했다. 또 3군데 도서관에 가서 잡스와 애플에 관한 책을 모두 대출했다. 아이폰은 구매하지 않았다. 삼류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만든 이건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것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나는 아이폰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감성을 알고 싶었다. 아이폰은 그 뒤에 가져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매사에 까다롭기 그지없는 돌다리의 일부분을 깨서 진짜 도림을 확인한 뒤 건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물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은 다르다. 되도록 흐르는 물처럼 세상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잡스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린 그것. 2010년 11월에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출간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이라는 말이 학계에서나 사용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문학을 해야 한다. 라는 주제 하나로 무려 368쪽 2016년 출간된 개정판은 432쪽을 채운 책이라니 다들 미쳤다고 했다. 다들 실패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불길을 치솟게 했다. 책이 출간되고 약 4개월 뒤인 2011년 3월 그 불길 위로 기름이 부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1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 라고 한 것이다. 당장 기업계에서 난리가 났다. 잡스의 성공 요인이 인문학이었다. 이제 우리는 인문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기업의 발길은 학계로 향했고 눈치 빠른 일부 학자들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문학 강의 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업이 움직이자 대학, 정부, 국회, 지자체, 사회단체 등이 따라 움직였고 급기야 전국이 인문학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열풍의 한가운데 있게 됐다. 뭐랄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재벌들과 CEO들과 정치가들 앞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나 할까. 하지만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나는 한때 20억 넘는 보증빚을 진 채 창고를 불법 개조한 옥탑방에서 살았던 사람 아닌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작가로 성공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지금의 나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면서 말이다. 나는 화려한 자리에 초대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 무명작가 시절의 기도가 떠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다. 다행스럽게도 나의 방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상류 사회와의 인연을 끊었다. 이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실행했던 건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그때부터 폴레 팬카페 회원들과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의 인문학 교육을 보급하고 북한에 굶주리는 아동들과 탈북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또 해외 빈민촌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특히 해외 빈민촌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남미는 물론이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캠프 등의 학교를 세우는 것도 모자라서 직접 그 학교들을 방문해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해외 빈민촌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날은 종일 독서와 사색만 하게 된다. 행여병자들과 거지들로 넘쳐나는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서는 칸트를 읽으면서 철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종일 사색했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물도 전기도 없는 아프리카 마사이족 마을에서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색했었다.
IS가 폭탄을 설치한 전력이 있는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 컨테이너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는 신약 성서를 읽으면서 낮에 차를 타고 가서 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렀던 광야의 의미에 대해 묵상했었다. 세계 3대 빈민 도시 톤도 필리핀에서 봉사 활동을 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시내로 나가 서점에 들렀는데 스티브 잡스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 전기인 월터 아이작슨이 스티브 잡즈 영문판이 곳곳에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잠깐 들춰보다가 서점을 나와 다시 톤도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표지에 크게 박혀있던 스티브 잡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이렇게 결정했다. 좋다. 이렇게 된 이상 내 마음속에서 잡스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잡스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나는 잡스와 이상한 대결을 시작했는데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친 질문이 있었다. 다들 스티브 잡스와 인문학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잡스가 이야기한 인문학은 도대체 무엇이지? 인문학은 보통 철학, 역사, 문학으로 나뉘는데 철학 하나만 해도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인도 철학 등으로 나뉘고 서양 철학만 해도 다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등으로 나뉘고 어디 그뿐인가? 서양 고대 철학만 해도 철학자가 참 많잖아. 그럼 잡스의 인문학은 도대체 어느 시대 누구의 철학 또는 역사 또는 문학이란 말인가? 혹시 예전에 말했던 소크라테스? 아니야. 그때는 자신의 경영법을 두고 말한 거였어. 애플의 과학 기술과 결합한 인문학은 물론 그 뿌리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에게 있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냐. 그럼 잡스의 인문학은 도대체 무엇이지? 며칠 뒤 귀국한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잡스와 애플과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책들과 거의 모든 강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저명한 학자들과 인문학 전문가들도 만나서 질문해보았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답을 듣지 못했다. 다들 그게 왜 궁금하냐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나의 잡스 공부는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잡스와 애플 관련 책들을 다시 독파하면서 사색하기 시작했고 잡스 관련 국내외 기사들을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잡스를 다루었거나 잡스가 나오는 동영상들도 몇 번씩 반복해서 보았다. 스티브 잡스 더 로스트 인터뷰 같은 경우 노트에 자막을 직접 다 베껴 쓴 뒤 10번 넘게 읽었고 잡스의 철학이 녹아있다는 애플의 전설적인 광고 싱크 디프런트는 30번 넘게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잡스의 인문학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도구 철학이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은 제록스 펠로엘토 연구소의 리더였던 마크 와이저의 작업을 의미하며 디자인 철학 심플은 로이스 설리번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조셉 아이클러로 이어지는 미국 건축의 디자인 철학과 독일의 예술조형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후일 나는 이를 생각하는 인문학에 자세히 풀어 썼다.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는 지구를 떠났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 나는 잡스를 떠나보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안병동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 이런 내 추측과 달리 잡스는 인공지능을 붙들고 있었다. 2003년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는 스탠퍼드 국제연구소 SRI 인터내셔널과 학습 및 추론 능력은 물론이고 인간과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CALOCOGNITIVE 어시스턴트 댓 런즈 앤드 오게나이지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사가 프로젝트는 무려 3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5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스탠퍼드 국제연구소는 2007년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스타트업으로 출범시켰다. 잡스는 2010년 4월에 무려 2조 2,600억 원을 지불하고서 그 기업을 인수했다.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 시리사 1위를 개발했다. 잡스는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4S의 발표가 있던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잡스는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그 프로젝트가 완수된 다음 날 호흡을 멈추었다. 한마디로 잡스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모두 인공지능에 쏟아부었다. 만일 잡스가 생명을 불태우면서까지 인공지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좀 더 오래 살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잡스가 죽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온몸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잡스는 왜? 도대체 인공지능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는 미국의 전설적인 IT 기업가들이 인공지능에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2004년에 알고 있었다.
그때 번역 출간된 빌 게이츠 앤드 워런 버핏 성공을 말하다 버핏 앤드 게이츠 온 석세스에 나온 빌 게이츠의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갑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말이다. 유커나 이때만 해도 나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이란 SF와 과학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었다. 아니 SF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런데 잡스가 사망 전에 보인 행적을 따라가 보니 인공지능은 절대 SF가 아니었다. 나는 이때부터 인공지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공부한 내용의 일부를 생각하는 인문학에 담았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생각하는 인문학은 출간된 지 약 2개월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돔과 함께 진행한 생각하는 인문학 뉴스 펀딩은 1억 원을 돌파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나는 내심 기대했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생기겠구나 하고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었다. 정말이지 그 누구도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좌절했고 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마도 알파고 얼퍼고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신기했다. 바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강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됐다.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은 사건이 이날 점심시간에 발생했다.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작가님도 이미 보셨겠지만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 사람들까지 우리 회사를 일상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느 순간부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상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여럿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든가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든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를 노예로 만들 것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만 하더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와 실질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것 아닐까요? 이제 곧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교육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직원들과 자녀들은 또 어떻게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줘야 할 텐데 말이지요. 다행히 작가님의 생각하는 인문학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대표이사의 길고도 심오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임원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녀는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상세히 말하며 자신의 방향과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혹시 조언해줄 것은 없는지 등을 물었기 때문이다. 그 기업에서의 점심시간은 그날만큼은 조금 피곤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 맞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봐야겠어. 4만 명 vs 4,996만 명. 그 기업에서의 강의가 일종의 터닝 포인트였을까? 갑자기 전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이고, 저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작가일 뿐입니다라며 거절했다. 인공지능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의 요청을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실 나는 그때만 해도 이 책을 쓸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인공지능 관련 책들을 보다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전자에 속하는 국민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충격이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찾아왔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제국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나는 책을 쓰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인공지능 서적과 언론이 보도한 인공지능 기사는 거의 다 읽은 것 같다. 그렇게 1년 넘게 자료를 모았고 자료를 내면화하는 시간을 3개월 정도 가졌다. 허나 펜을 들기가 쉽지 않았다. 2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다고는 하나 다른 여러 바쁜 일들을 소화하느라 한 달에 많아야 5에서 6회 정도 했을 뿐이었다. 매회 강의를 들은 청중을 평균 300명으로 잡으면 잘해야 4만 명이 들은 정도였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공지능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약 4,996만 명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이 어떠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쥐고 있다시피 한다는 강남 8학군을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입식 교육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들은 다들 미래에 인공지능의 IQ 지능 지수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말이다. 이는 비유하면 이미 총이 발명되었고 다들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활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는 이미 전기가 발명되었고 다들 전기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이들에게 좀 더 오래 타는 양초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국회는 또 어떤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앞으로 10년 내에 세상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고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은 물론이고 전문직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는 보고서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일본 정부와 국회처럼 국민들에게 취업을 할 때는 되도록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직종을 선택하라는 안내라도 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못하고 있다. 7. 북한 문제는 또 어떤가? 유발 하라리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후일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창설할 수 있고 이는 핵폭탄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세계 분쟁 현장에서 군인들을 가장 큰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인간 군인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 군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북한 문제를 인공지능 시대의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군대의 위협은 북한에서 김정은 독재 체제가 종식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해방되어 진정한 인권이 실현되고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보다 더 강력하고 더 두려운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군사 강국들, 즉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세 나라는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전쟁을 한 경험이 있다. 8. 둘째,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 경험이 있다. 셋째, 유사시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적게는 500기에서 많게는 1200기에 이르는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배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한반도 전담 부대를 운영 중에 있고 러시아는 중국의 한반도 전담 부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며 공언하고 있다. 9. 넷째, 지금 이 순간에도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부으면서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일본은 전쟁을 좋아하고 지금도 새로운 전쟁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세 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만히 있겠는가? 절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 군대를 만들어서 실전 배치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1위의 나라. 정부와 국회의 무지와 무능이 만든 인공지능 재앙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혹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 우리나라다. 세계 로봇 연맹 IFR,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라바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세계 평균 69대보다 무려 462대나 많은 531대다. 2016년 기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 세계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심히 높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심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당신은, 당신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득권은 오른쪽 우파이든 왼쪽 좌파이든 무지하고 무능하며 위선적이고 부패하기까지 하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알파고 사태 이후로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강연회, 토론회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을 나름 열심히 쌓고 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인터넷 뉴스 검색창에 인공지능 포럼이라든가 인공지능 강연, 인공지능 토론 등의 키워드를 쳐보라. 물론 우리나라 기득권의 인공지능 공부는 주입식 공부 수준에 불과하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자본과 권력은 물론이고 인맥까지 있다. 아마도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금처럼 잘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무런 기득권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난민 수준의 삶을 살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살다가 어느 날 당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나는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 미래의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당신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앞에 인공지능 강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나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오랜 망설임을 떨치고 펜을 잡은 이유다.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 인터넷에 들어가서 2006년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뜬다. 북한 핵실험 시작. 노무현 대통령, 연내 전시 작전권 환수 마무리 짓겠다. 노 대통령, 국민 동의 없이 증세 안 한다. 노 대통령, 모든 역량 집중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감사원,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감사 추진. 반북, 반미, 반정부, 혼돈의 대한민국. 같은 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 딥러닝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논문이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는지조차 몰랐다. 아니 알았다고 해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인공지능이야? SF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정도로 반응했을 것이다.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과 NASA, 구글 같은 곳은 다르게 반응했다. 그들은 이제 곧 인공지능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아니 인공지능이 인류의 새로운 문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16년 3월 우리나라는 제프리 힌턴 교수의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을 국민적 충격 속에 만난다. 바로 알파고다. 그러자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 리처드 왓슨은 엘빈 토플러, 데니얼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저서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디지털 vs 휴맨에서 1등석보다 상위 등급인 특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에 따르면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붙잡고 일하느라 정신없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라운지의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거나 커다란 창밖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1등석 이용자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등석 이용자들은 인간답게 독서와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책의 핵심 주제를 몇 주에 걸쳐서 사색했다. 그리고 다시 공항 라운지 이야기를 읽었다. 이때는 저자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작은 정성이 통했던 걸까?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나은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활동인 독서, 사색, 성찰 등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1등석보다 높은 등급인 특등석을 이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적이 어디든 지배 계급에 속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지배자가 되는 날을 만드는 자기 교육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은 전체 국민의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상위 1에서 2%가 지배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배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교육이다. 조선 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조선 500년 동안 양반 계급은 항상 전체 인구의 2% 정도였다. 물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여러 편법으로 양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지배 계급에 편입되지 못했다. 아무튼 조선의 양반 계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육이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조선의 지배 계급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지배 계급도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왔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정치가들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다들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의 평등을 목소리 높여 외친 대가로 선거에서 승리,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조차 자녀만큼은 한국 최고 학교로 보내고 이후 미국이나 영국 등지로 보내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다.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가자. 제프리 힌턴이 딥러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자 미국, 아니 지구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실리콘밸리 상위 1%가 움직였다.